얘기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현장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아동들이 아마 이런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가출이라는 얘기는 흔히 많이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가정밖 청소년이라는 말로 지금 이제 법적 정의가 내려졌잖아요. 21년도에 이제 정의가 내려졌는데 아마 이 법적 정의는 처음으로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미국 사회에서도 가출이라는 그 단어를 가출총연법이라는 거를 1974년도에 처음 마련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한국 사회처럼 가출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청소년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담과 지원을 해보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10년 뒤에 1984년도에 노숙청소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집이 없는 청소년들은 주거를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법안이 통합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아동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몇 년 지났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선물로 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네, 맞습니다. 50년. 네. 50주년이 작년에 딱 5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와 이제 거의 반세기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 어떤 시선, 이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처음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가정밖 청소년이라는 말을 21년도 3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그 가정밖 청소년이라는 법적 정의에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이라는 어떤 그 상황적인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았던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회문화적 인식 수준이 비행 또는 어떤 범죄, 어떤 청소년의 어떤 지위 비행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비춰지다가 그렇지 않구나,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버림받거나 거리에 내몰려서 생존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면들을 좀 더 많이 주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5년 정도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났는데요. 그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뭘까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였을까요? 집에서도 폭력을 당했는데 거리로 나와서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바로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수준이 이제 그 폭력을 경험하고, 이후에 또 두 번째로 경험한 게 뭐가 많이 경험한 건가라고 또 물어보니 뭐였을까요?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폭력과 바로 사기인데요. 아마 사기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경험한 사기 경험이 바로 명의도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전달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공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 이제 그것이 이용돼서 빚이 2,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 미납연금 이제 이런 어떤 소액 대출 이런 걸로 해서 정보가 이용됐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제 어떤 삶의 한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어떤 가정 내의 어떤 갈등이 아마 가장 많은 요소로 일단 가정 밖에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 이벤트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거리의 수많은 위험 노출이 반복적으로 이제 찾아오게 되면서 위기가 중첩이 돼서 그 위기와 위기를 계속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우리 이광현 그 대표가 올해 몇 살일까요? 몇 살짜리 보이나요?
올해 이제 한국 나이가 29된 청년이에요. 이제 아까 가출 8살 때 했죠. 그리고 가족폭력을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때가 18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18부터 지금까지도 11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어떠세요? 마음이 좀 회복이 되셨나요? 네, 회복되었습니다. 보통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회복의 어떤 기간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 어떤 신체적, 정서적 어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길을 걷고 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꿈꾸는 데까지는 그 회복 기간이 굉장히 많이 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복지 시설이나 또 이런 그 아동복지 시설에서 어떤 피해 학대 아동이나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복지 서비스나 상담 이런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많이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기간 내 해결이 거의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당사자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가정박 청소년들을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강인 대표가 사실 그 가족폭력을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것처럼 어떤 친구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좀 당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사자의 추측으로는 아버지가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화를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면 아마 우리 이강현 대표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학교 가면 몇 분까지 집으로 와야겠죠? 10분 안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학교 하고 나면 보통 우리 방과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친구 또래들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조건 10분 뒤에 집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그 예상하듯이 폭력이 이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이강현 대표 말고 제가 인터뷰한 친구도 30분 내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 약간 가부장적인 문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통제적인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이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부모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의 출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부모니까 아마 내가 잘못했겠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가 저렇게 나에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들면서 또래와 관계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어떤 상황을 인지했을 때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가출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시작되는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 또는 학교 문제, 또는 어떤 사회 문제,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문제가 중점이 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그런 시기를 거리에서 좀 많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리는 너무나 또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맨날 그 가출팸 얘기도 많이 하고 헬퍼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거리 위험에 노출되다 보면 가장 그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성착취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착취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런 패턴에서 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이 또 어떤 걸 많이 경험하는지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족 내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나왔지만 혼자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의지할 사람들을 찾다 보니 또래 친구들과 또 어울려서 또 지내다 보면 같이 이제 동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범죄에 노출이 돼서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또 일상생활을 거리에서 이제 하면서 거리 청소년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 원치 않은 임신이나 이른 부모가 돼서 또 생활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법 청소년이 21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시기에 청소년 부모라는 법적 정의가 이때 또 같이 마련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보통 우리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만났던 청소년이 학대 경험하고 가정 생활 경험하고 또 거리 경험하고 이런 위기나 범죄 집단을 경험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후기 청소년이 되거나 또는 미성년 나이가 됐을 때 청소년 부모가 되는 경우들도 상당수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그 많은 곳에서 좀 드러나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살았잖아요. 지금 한 11년째 거주 중인데 중학교 2학년 나이 소녀를 처음에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집에 있었고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던 상황인데 물론 이제 해체 가정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거리에서 만나다가 학교를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고 가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락이 이제 두절됐는데 수소문 해보니 가출팸이라는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거리에서 어울렸던 이제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지를 좀 찾다가 가출팸으로 의심되는 숙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여청계에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신고를 같이 해서 그 숙소를 좀 잠복하듯이 좀 기다려서 나타나기를 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뭐 범죄 정황이나 어떤 첩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소문이 있으니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결국은 그 근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청소년의 상황을 살펴보니 말 그대로 이제 성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루에 40차례 정도의 성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처음에 이제 가출하니까 보통은 이제 헬퍼들이 하는 수법처럼 똑같이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게, 먹을 거 좀 주고 우리 잠잘 수 있는 공간 제공해주고 할 테니까 너 여기서 좀 편하게 쉬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너도 우리를 위해서 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성착취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성착취가 나쁘다라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 벗어날까요? 당시에 이 친구가 이제 15세 여자 청소년이었는데 저희도 사실 상식적으로 그 상황에서 좀 이탈할 것 같은데 못 벗어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왜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을까라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거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엄청 한 100m 정도 끝에 좀 되는 데서 먼 데서 동네가 떠나가라고 울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막 억울하다고 막 소리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독이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좀 보내면서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 그때도 이제 성착취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들을 이제 자기는 하나도 가질 수가 없고 폭력도 당하고 이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학대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내가 도망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의료진도 같이 상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응급실을 같이 가게 되는데 성착취에 대한 수준이 좀 심각했던 거죠. 골반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제 감염 수치가 간까지 이제 퍼져 있는 상태여서 당장 3차 병원 입원해서 이제 항생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청소년이고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의사의 어떤 아주 무서운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보통 아픈 거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특히 미성년자일수록 그렇게 나아요. 내 몸이 떼굴떼굴 부를 정도로 통증이 있고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응급실에 갔으니까 설득하는 데만 해도 사실 그 링거만 해도 1시간, 2시간 설득하면서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진통제도 들어가고 좀 안 아프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안 아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아프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밖에 저기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어떤 강제로 못 가게 하거나 잡아줄 수가 없어서 상담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은 또 그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기다려요. 어떻게 하면 또 같이 만나서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연락이 옵니다. 안 올 것 같지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새벽에 그 연락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니라고 했더니 이제 당시에는 조금 이제 개인정보에 민감하지 않았을 때랑 페이스북에 노출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던 거죠. 요즘은 다 메신저로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편의점 앞에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병원을 이제 데려가서 복지시설에 이제 심부에 연계하고 입원 치료하면서 또 경찰에서 사건 조사받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린 이유가 그렇게 거리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또 어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청소년이 유일하게 관계를 갖고 있었던 대상이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범죄 집단, 가출패 또는 성착취를 행하게 했던 그 범죄 집단의 관계가 유일한 삶의 관계만이었던 거죠. 그런 이들이 생각하기에 미성년자일수록 더 어려움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관계를 그만큼 목숨만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족의 기능이 해체돼서 상실되었고 주변의 어른이나 이웃이나 누군가 돌볼 어떤 보호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또 학업과도 중단되어 있으니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범죄 집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집단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험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벗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저희가 달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관계망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위기 청소년, 특히 가정박 청소년, 또 이런 그 피해 학대 아동들의 어떤 그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사회 안전망을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아마 여러분과 같은 아동복지 시설이나 뭐 시설에서 또 경찰관분들이 그 첫 번째 사회 안전망에서의 만나는 그 진입 어떤 장면이 또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그 첫 번째 진입 장벽 안에 안전망 안에 먼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거리 위험에 또는 어떤 사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들어보면요, 도움을 요청할 것을 몰라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있는지를 몰라서 라는 게 여전히 아직도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이 이강현 대표가 이렇게 그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찰관분들도 만나고 또 복지시설의 선생님들도 만나고 해왔는데 그 관계가 사실 되게 처음에 쉽게 어떤 신뢰관계로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친구들도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너가 잘못했겠지. 아버지 만나보니까 아버지 되게 젠틀하시던데. 아버지 괜찮으신 것 같던데. 이제
똑같이 경찰관분들도 외관상 어떤 학대 흔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가면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멀끔한 모습으로 얘기가 하시 그러니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탈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가출 생활, 가정박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지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만나주는 복지시설의 사람들이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강인 대표가 11살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살 때 상담선생님 그때 처음 만났다고 하셨죠? 네네. 그 상담선생님이 첫 마디가 질문이 뭐였죠?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보통 들으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으시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질문이 왜 좀 특별했나요? 10년 인생 동안 그 아무도 제 오늘의 기분을 궁금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보통 우리가 통제되거나 폭력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관계에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나 어떤 혈연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대우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폭력의 대상, 나의 어떤 화풀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기분을 물어봐 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기분을 물어봐 주는 것이 왜 특별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경험한 그 한마디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아동보 전문기관이나 우리 경찰관분들 또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신고나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아동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아동 청소년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밀도 있게 만날 거라고 생각이 사건이 발현이 됐고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굉장히 밀도 있는 만남을 가지고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폭력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복된 이런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마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밀도 있는 만남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가 만능이 아니고 슈퍼맨이 아니다 보니 결국은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 지역사회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의 기능이 그래도 살아있다면 여러 가지 어떤 도움, 협력을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이광현 대표처럼 가정의 기능이 해체가 되고 결국은 스스로 이제 사회적 자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본인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밀도 있는 만남과 관계의 시작이 그 끝은 지역사회로 가야 되는데 관계의 영역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아마 사령관이나 상담을 통해서 여러 지원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복지를 이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기보다 서비스가 시작이 있으면 종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관계도 사실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후기 청소년들도 많이 만나는 일들을 해왔으니까요. 보통 이제 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면 선생님 저랑 이제 연락 안 하실 거죠?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서비스 제공 받았고 저 곧 이제 청소년 연령이 끝나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지원 못 받잖아요 라고 하는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서비스만 끝난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마
이 아동들, 18세 미만의 아동들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연령이 도달하는 시기가 오면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밖 청소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보호를 못 받는 그 상황에서 불안한 주거지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져서 우울감이나 어떤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패와 좌절감을 너무나 반복해서 많이 경험하니까 많이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학습되잖아요. 학습된 무기력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내가 뭘 해도 이제 아무것도 좀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가정과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에게 인간적인 관계까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서비스 제공을 하고 상담 지원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관계의 어떤 그 연결이 지역 사회로 확장되어져서 또 다른 관계로 삶의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런 어떤 학대나 폭력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떤 개입과는 어떤 밀도 있는 만남 이후에 어떤 지역 사회와 어떻게 연결하면서 사후적 관리를 좀 할 것인가. 우리가 사후 관리에 대한 개념이 폭력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아마 완벽하게 해결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가족 기능이 해체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거리 생활하고 또 스스로 사회적 자립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또다시 되풀이 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또 아이를 또 이제 또 출산을 하게 되면, 한 번은 제가 인천에 재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둘 다 청소년 부모인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산후 우울증이 좀 심하고 양육 상태가 이제 워낙 그런 어떤 방임 학대 이런 걸 많이 경험했던 친구다 보니 자신이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 아이를 잘 돌봤을까요? 네, 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이를 방임하고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구들이 스스로 관계 지자체에 자기 자신을 신고하게 돼요. 저희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대로 신고돼서 그 처리된 것이 아니라 요보 아동으로 분리 유치가 돼서 이제 아동보호기관인 복지시설에 이제 별도로 분리가 돼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의 기능이 다시 또 다른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이제 기관들이 돕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부모를 돕는 시설은 공공기관은 사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딱 하나 민간 시설 하나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 부모와 아동들이 다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또 다른 어떤 아동 방임 학대 이런 것도 이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정박 생활, 거리 생활을 경험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어떤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서 이제 스스로 이제 월세방을 들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빠는 없는데 아이는 이제 둘 있고 청소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가정 가운데 아빠는 없지만 남자친구로 생각되어지는 친구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나 이런 가정이 힘드니까 우울감은 좀 많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많이 깊어지면 또 보통 많이 선택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자해 많이 시도하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원룸이니까 화장실 하나 있고 바로 방 하나니까 그 안에 이제 같은 공간에 생활하고 있는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자해하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네, 팔에 이렇게 스크래치 내고 있는 그 상황이 상상이 좀 잘 안 되지만 그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가 그 화장실 밖에 있는 아동 자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상담 과정으로 연결되거나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고 지원하고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끊임없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되게 보통 가정과 청소년들을 국가 통계로 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특성상 주거지를 다 알 수도 없고 개인의 이런 어떤 유동적인 어떤 영향 차이도 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통계와 경찰청에 신고된 건수로만 통계를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추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중심으로 국가가 통계를 내고 있죠. 여성가족부에서 보통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통계를 내잖아요. 최근 1년간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또는 가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이걸 이제 가출 경험률이라고 하는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 경험률에 대한 통계를 내면 최근에 이제 통계에서는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변수가 있냐면 통계가 어쨌든 중고등학생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19세 어떤 미만의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 밖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거리 생활하고 있는 가정막 청소년들은 사실 또 거기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그 대상은 많다라고 체감이 되어진 게 현장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 상담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남 지역에서도 청소년복지시설이 있긴 하겠지만 또 물리적 거리가 또 막 멀고 또 피해학대활동 쉼터도 있지만 사실 그 개체수가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아마 오늘 그런 사례 그 토론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어려움도 같이 나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긴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이강현 대표를 제가 그 언제 처음 만났냐면 아버지가 머리 아까 이렇게 듣고 했을 때 경찰에 처음 신고했을 때 그때 저 만났거든요. 쉼터에 그때 또 찾아갔어요. 그때 모습이 삼선 슬리퍼 한쪽만 신고 한쪽 맨발인 상태로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뭉토 드리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만났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굉장히 뭔가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냥 수소문 하다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만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때 쉼터에서 아까 18세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부터 분리가 된 그 시점 이후로 또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한 8년 넘게 이렇게 대면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부만 묻고 서로의 삶을 각자 이제 응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같은 꿈을 꾸면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어떤 그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상담과 지원의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다 끌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인사하실 때 우리 어땠나요? 식사하셨냐고 여쭤보셨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웃이 누가 사는지 사실은 옆에 그냥 지나가다 부딪히기만 해도 막 죽이듯이 쳐다보고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그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에 취약한 상태에서 살아보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 관계가 끊어지면 자신의 목숨도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범죄 집단이라 하더라도 나를 인정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나의 어떤 존재감이 살아갈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나를 믿어주는 한 명의 어른 그리고 우리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라는 그 어떤 인식만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위기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15세 소년 있었잖아요. 여자 청소년.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출산도 한 2번 더 했었고, 제가 이제 의정부에 있다 보니 의정부 교도소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수감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긴 시간 탐험 끝에 나와서 계속 상담 지원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교도소 안에서 임신 사실을 또 알게 돼서 나중에 이제 나오자마자 출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모텔에서 출산해서 이제 그 미혼모 시설 가지 않고 본인이 양육하겠다고 하였고 그 뒤로 이제 사라졌거든요.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가 굉장히 어렵고 안타깝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SNS 계정에 끊임없이 기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안부를 남겨놨거든요. 물론 그 뒤로 소식이 끊기다 보니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그 친구는 범죄 집단에만 관계를 했다가 거기에서 시달림이 너무 커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PTSD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었다고 얘기를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다른 지역에 뭐 안산에 있었다, 부산에 있었다 소문만 무성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SNS, 페이스북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열심히 자기 새로운 삶을 좀 시작하면서 살고 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도움 좀 필요하고 어떻게 좀 지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연락하게 된 그 배경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부산에서 그 저희가 서울 성신여대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어떻게 연락하게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이제 좀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해봐도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진로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 어떤 속마음을 이해하게 할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떠올랐던 사람이 제가 교도소 10개월 동안 계속 그 탄원 그 출소될 때까지 접견 가고 또 아까 얘기했던 15세 때부터 계속 그런 사건일 때를 만나고 연락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같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8년 만에 좀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나 아니면 상담을 했던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좀 옆에 존재하는 어떤 느낌으로 계속해서 너의 삶을 응원하고 있고 좀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남겼는데 그게 그때서야 이제 떠올랐던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그런 한 몫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좀 많이 급변하고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AI 시대가 막 도래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사람 휴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대와 위기 상황 속에서 결국 떠올려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견디고 살아가고 또 찾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관현 대표 혹시 또 질문하실 게 있잖아요. 궁금하신 여기 계신 분들에게